오늘 학교에서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세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자기 정부의 지역 균형 정책이라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토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6명이 지금 이제 소리가 장에 작네. 그죠? 2명이 마이크가 안 좋아서 남대 이승근 교수님, 또 소리강 교수님, 2명은 줌으로 참여를 하기로 했어요. 8명의 토론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 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역 개발 관련된 정책이나 학술의 부분에 있어서 큰 업적을 가지신 분들이 오늘 정말 좋은 분들 모셨다고 생각합니다. 자장으로서 제가 이걸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드리면, 지금 누가 주제 발표를 한 사항이 아니고, 굉장히 자유스럽고, 평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역 균형 발전, 지역 균형 정책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지역 개발 정책 혹은 지역 균형 정책의 과거의 무슨, 해상을 좀 하자, 비판이라 할까, 아니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각자 조금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현재는 어떤가? 현재 이 문재인 정부,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지역 균형 정책은 어떤가를 각자 조금 말씀을 하시고, 그 토대 위에서 앞으로는 어떤 형태로 우리나라 지역 균형 정책이 발전돼야 되는가? 당위적인 논리로 전개할 수도 있고, 학술적인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아울러서 거기에 이제 우리 지역 개발 학회는 미래 지역 균형 정책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도 다들 여기 뭐 학회당 하시고 학회에 많이 기여하신 분들이니까 그것도 좀 첨언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오늘 라운드 테이블이 상당히 재미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토론의 순서 내지 또 발언의 순서는 제가 되게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저 줌으로 이승근 교수님이 이 줌으로 조금 참여해 주시는 점에서 먼저 기회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한 5분에서 7분 정도 뭘 발언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또 기회를 두고 또 진짜 라운드 돌아가면서 자유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이 교수님 말씀하세요. 아니 우리 사회자님 제보고 먼저 하라 하니까 좀 이야기를 듣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반갑습니다. 저는 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 평생 지역 개발 또 균형 발전 분야에 종사를 해 오셔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만은, 균형 발전이 과연 예를 들면은 이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회의가 다 교차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평가를 해보면은 좀 단편적이었다, 하나로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지역 개발은 종합적인데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은 단편적인 접근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지역 균형 발전, 지역 개발 정책은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정치 행정 체제가 5년마다 정권이 교체되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 정책도 정권 교체마다 단절되는 그래서 단절적이었다. 그 다음에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이미 우리가 60년대 경제 개발하면서 불균형이 나타났으니까 70년대부터 균형 정책을 썼습니다. 벌써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와서 수도권이라는 그냥 거대 공룡, 그래서 인구하고 정치가 이미 수도권 편향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향적인 지역균형 정책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효성 측면에서 좀 떨어진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은 지역균형개발 정책이 좀 공간을 담당하는 부처가
주로 이걸 시행했기 때문에 좀 물리적이고 인프라 중심의 균형 정책이었기 때문에 성과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은 좀 방향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방향성. 그래서 방향성은 뭐 종합적 접근이 되어야 된다. 수도권의 지금 부동산 문제만 하더라도 자꾸 수요와 공급으로 따지는데 경제적 접근을 하는데 실제는 사회 심리적인, 문화적인, 역사적인 이런 정치적인 이런 거가 많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성, 그래서 균형 정책은 종합적 접근이 되어야 되고 이걸 추진하는 데는 협업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는 부총리급으로 이렇게 좀 재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뭐 문화나 교육이나 경제나 공간이나 이런 부처별 역할 분담을 해서 협업 체계로 균형 발전 정책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수도권 중심의 지금 과밀 혼잡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그래서 국회 양원제라든지 뭐 이런 거가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는 균형 정책에 여러 요소가 있다면은 그 중에 좀 핵심적인 예를 들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면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도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또 지역 소멸 위기 같은 이런 경우에는 공간을 재구조화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계획 통합이나 지방 정부 연합이나 뭐 이런 접근도 필요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국토 공간 구조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토 공간 구조의 재구조화 같은 이런 접근도 필요하다. 처음 이야기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간의 균형정책 평가, 방향성, 또 원칙과 기조, 그 다음에 추진 체계도 협업적으로 하면서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부처별 역할 분담을 통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균형 발전 정책이 새롭게 좀 우리가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 교수님 아주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뭐 제가 이 내용들을 다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데 그 중에서도 크게 공감이 가는 것은 이 정권별 단기적인 그런 균형 개발 정책이라든지 종합적이지 못하다든지 이 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등 해서 국토공간 구조 재구조화라는 이런 관점에서 상당히 종합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선호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한 년 가까이 써갖고 두 번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어제도 대선 이제 전국이 소리가 우리가 있다 보니까 어제도 국회 앞에서 결국은 국가 발전인데 이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얘기들이 주가 되면서 대선 주자들한테 미래를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데 어떤 공약들이 필요할 것인가, 이때가 참 중요하죠. 네. 나중에 이제 이런 정치적인 이런 것이 끝나고 나면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그냥 한다는 게 좀 민주주의 국가 이 투표에 의해 일하는 제도에 있었을 때 대단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어제도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약이라는 것이 과연 국가의 미래 발전에 얼마만큼 큰 것들을 키워내고 있느냐, 그래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 왜 이 무엇을 우리가 이런 아젠다랄까 정치적으로 얘기를 논할 때
게다가 이 시점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표만 쫓아서 포대것만 하는 거지, 진정으로 국가가 장기적으로 미래 발전적인 그런 것을 제대로 추리고 있는 건가 예. 하는 얘기를 어제도 했는데, 결국 균형 발전이 혹시 우리가 우리 학회에서도 그랬었고 마음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만큼 중요한 게 어디가 있느냐는 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가면 갈수록 그 같은 것이 더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나 같은 것들은 결국은 정치적에서는 이런 것들이 표하고 연결된 게 아닌가, 이 사회가. 그런데 지금 언론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결국 균형 발전이 진정한 의미에서 보면은 살기 좋은 것이 얼마만큼 균등하게 살기 좋은 것이 되느냐, 예. 우리 국가 내부가. 예. 또 다른 것 하나를 얘기한다면 얼마만큼 어느 지역에 또 어느 부분에 있다 해서가 아니라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상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냐, 그게 보면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반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늘 포지티브하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강요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 해결할 때 역설적으로 해석을 해보는 하게 되면 오히려 답이 빨리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기 좋은 것은 결국은 불균형적인 불평등한 곳에 사는 것이 불편사함이 무엇이냐, 그것을 불균형이 된 지역이라는 것이 불편한 것이 무엇이냐, 이걸 한번 치료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 쭉쭉쭉 작은, 우리가 교과에서 말한 것처럼 전략들이, 문제의 소위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노력만큼 얻을 수 있는 상태, 이거는 인간이 다른 거하고 비교하고 경쟁의 동물이죠. 제일 다른 동물도 가끔 경쟁을 하는데 인간처럼 가학적이고 비교에 그 눈이 발달된 동물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력한 것만큼 얻을 수 없는 상태를 있다는 것은, 예. 어떤 국가가 미국이면 미국 이런 선진국가를 할지라도 그 국가 내에서 여러 것만큼 얻지를 못한 상태라 그러니까 민감하게 태어날 수가 없죠. 예. 선진국가라고 진정한 의미에서 그렇게 저는 그렇게 보지 못한다. 이것이 무엇이냐? 기후 불평등 요소들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문제가 좀 더 쉬울 거 아니냐 하는데, 어제도 그러면서 이제 제가 논의했던 것 중에서는 주로 제가 연구를 계속 요즘에 하고 있는 것이 원촌이랄까 도서 지역에 대한 것에 대한 걸 보면서 얘기를. 아유, 시기에서 그다음 섬 연구를 많이 하셔서 네, 좀 소개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섬이라든가 원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네. 불평등 지역의 대명사가 되기 때문에 네. 보다 그런 것을 또 좀 판단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의 그 문제가 좀 더 풀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이것을 이제 조금 이따 시간이 되게 되면 네. 강론에 가서 구체적인 사례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네. 혹시 이따 얘기를 내가 할 기회를 놓칠지 모르겠다는 건데, 인간은 지금은 어느 곳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미래에 내가 나갈 수 있다, 이런 희망 때문에 사는 것이 인간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런데 그와 같은 사다리를 대책했던 사다리가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교육에 의해서 우리가 이루어졌는데, 결국은 농촌이라든가 어촌이라든가 섬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 교육적인 기회가 노력한 만큼의 그 주어질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옛날보다 더 나빠지고 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너무나 좀 작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5분 하라 했으니까 제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예,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라운드 테이블이기 때문에 돌아가다 또 다시 또, 혹시 발언을 꼭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기면 발언하신 분도 제가 손을 들어서 기회를 달라고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신 교수님, 말씀 중에 기회의 불평등, 불균형, 불평등, 불공평.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지역, 균형화 정책에 있어서 상당한 그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정말 공감하는 것은
기회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지역에 상무를 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상대적으로. 특히 이제 그 기초 수요라고 볼 수 있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식주 문제 플러스 교육, 보건, 문화 이런 어떤 서비스, 사회적 서비스가 내가 A라는 지역에 상무를 해서 오히려 그걸 혜택을 덜 보거나 못 본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의 문제가 우리가 지금 상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 개발 학자들이 좀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장소의 번영이냐 사람의 번영이냐에 대해서 오랫동안 우리 지역 개발을 하는 우리 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습니다. 이 people's prosperity 혹은 place prosperity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소가 뭐냐나 사람이 뭐냐. 기회의 불평등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사람의 번영에 관계된 거지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적정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적정한 취업의 기회가 주어지고 또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기회는 평등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지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의 번영과 지역의 번영이 동시에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오늘 뭐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우리 신 교수님 말씀 동의를 하고요. 나중에 또 한번 다시 기회를 드리도록 하면서 이번에는 은성 교수님. 네. 네. 전 이게 지역균형 개발,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이슈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그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탄소 중립이라든지 뭐 이런 거 못지않은 굉장히 중요한 그 국가적 아젠다가 아닌데 그 MBC에서 이제 로드맨이라는 그 전국 도시 지역들을 이제 투어를 하면서 이제 방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그게 기억에 남는 말이 부산에 갔는데 부산 청년들이 부산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노예가 바다. 왜 노예가 바다냐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남은 거는 노인들하고 바다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당히 지금은 그 속초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고 하면은 서울시 속초구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속초에는 지금 이제 그 아파트가 워낙 많이 지어져서 네. 주택 보급률이 완전 100%가 이제 넘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속초 시민들, 속초 주민들 숫자는 계속 줄어든다는데 왜 줄어드느냐고 하면은 살기가 점점 더 이제 힘들어진다는 거죠. 왜 힘드냐고 하면은 워낙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속초시가 보급할 수 있는 물의 양을 다 보급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초시장에 하는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옆에 있는 양양이나 이런 데 가서 물 좀 달라고 네. 이제 구분하는 이런 이제 그 일을 하고 있고 주민들은 정작 샤워를 할 물이 안 나와가지고 여름에 빗물을 받아가지고 샤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 지역균형 그 발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대표적으로 나타내주는 두 가지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는 학생들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다 수도권 인천으로 떠나는 이런 노인과 바다하고 서울시 수도권이 워낙 팽창해서 거기서 몇백 킬로가 떨어져 있는 속초시가 서울의 자치구가 되는 속초구가 되는 이런 그 불균형적인 발전을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뭐 우리 역사를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은 지역균형 발전 노력은 굉장히 일찍부터 전개가 되어왔잖아요. 60년대, 70년대부터 이제 수도권 과밀업체 정책이 시작해가지고 수도권 이전하는 것도 굉장히 제한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잘 안 되니까 지방에 이제 산업단지들을 이제 구축하는 이런 정책들을 해서 인구가 좀 이제 분산되도록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행정 수도를 이제 세종시로 이전시키고 극약 처방에서 내렸던 거고,
뭐 그러고 이제 기업 도시 같은 거 만들고 혁신 도시 만들고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될 것이다. 그러면은 지역의 이제 삶의 질도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 수 있겠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돌이켜서 보면은 다 실패한 거예요. 그 이제 물론 성공한 케이스 몇 개 있지만 대부분이 지역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유인하는, 끌어당기는, 또 인구를 유지를 시키는 뭐 이런 성과는 거의 없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은 뭐 혁신도시를 만드는 데 불구하고 새로운 인구들이 이제 이쪽으로 유입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주말이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보고 그리고 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간 격차가 커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저는 이게 크게 한 서너 가지로 이제 압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정부가 정말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할 의도가 있는가, 의지가 있는가? 왜 이런 그 의문을 가지느냐고 하면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게 모순되는 정책들을 엄청나게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세종시를 이전시켰을 때는 수도권이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이전을 시켰는데 여기 지금 수도권에 지금 외곽 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걸 또 이동하는 걸 단속시키기 위해 가지고 대도심 철도를 놓고 있잖아요. GTX를. 그게 완전히 경기도의 완전 외곽 지역에 있는 도시에서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데 시간을 한 30분 정도 단축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 대도심 철도를 놓고 있는 광역철도망을 그러면은 경기도 전체가 서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서울시하고 수도권이 너무 인구 집중이 많이 되고 과밀이 되기 때문에 그 난리를 치면서 서울시를 세종시를 놓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완전히 안 되니까 행정 수도를 세종시로 옮긴 건데 그럼 그때 정책하고 지금 이런 GTX 정책은 완전히 반대되는 정책이죠. 그럼 이런 정책들을 다시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균형 발전을 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기업 도시 만들고 혁신 도시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제 기업들이나 혁신 도시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결국은 뭐 이런 도시들이 만들어지면 지역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은 인구들이 이제 조금 더 불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수도권에 또 규제를 완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에 있던 공단들이 계속 이 정부에 요구했던 것이 이제 지방에서 굉장히 경제활동을 하는 게 불편하니까 수도권 규제를 완화시켜달라고 해가지고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했잖아요. 그래서 뭐 구미공단 같은 데 있던 뭐 LG,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서울 쪽으로 다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LG 같은 것들이 파주로 들어가고 뭐 삼성 같은 것들이 이제 바로 수도권 지역으로 들어가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일자리들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모순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정부가 정말 균형 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이런 모순된 정책을 어떻게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설명을 생각할 수가 있고, 그 이유가 국민은 정책에 대한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에 두 번째는 그런 이게 보통 낙후된 지역에 대한 개발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공단을 만들어주고 기업을 유치를 시키고 뭐 이런 정책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그러면은 과연 도시가 성장하고 인구를 더 불리는데 인구관계가 있는 정책인가 이런 생각을 참 해봅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 1960년대에 우리나라가 발전할 때 그 과정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초기에는 6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가 이 경제 성장을 시키려고 할 때 했던 작업들이 우리가 팔 수 있는 것들을 다 만들어 팔았잖아요. 이제 뭐 가발 같은 것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머니가 이렇게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 미장원에 팔면은 그때 이제 가발 만들 때니까 이제 비싸게 받았고 그런 가발 만들어 팔고 또 처음에는 우리 기술이 별로 없었어요. 이 무슨 소리 같은 거 나려가 만들어 팔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이제 우리 수입품을 사들여 오죠. 그리고 수입품 사들여 와가지고 그걸 안에서 이제 모방을 해가지고 수입 대체 품목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수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점점 더 돈이 모이면 그 돈 가지고 또 더 고급 수입품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복제를 하고 개조를 해가지고 다시 수출을 하는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발전을 시작했는데 도시도 똑같은 과정을 이제 겪으면서 커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도시가 뭔가를 팔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돈 가지고 수입을 했으면 그 수입 대체품을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이 누적적으로 일어날 때 이 자체적인 혁신 역량하고 이 발전 역량이 갖춰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도시가 발전하고 인구에서 불어나는 것인데 그냥 바깥에서 우리 해외 원조할 때 그냥 인프라 지어주고 공장 지어주고 돈 빌려주고 이렇게 하면은 원조 만든 나라가 다 잘 될 거로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많은 원조를 받았던 나라들이 성공했던 나라가 유일하게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지역 발전이고 국가 발전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과관계를 우리는 계속 잘못된 인과관계에서 정치를 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이유에 대해 가지고 이게 물론 국가 일관성 없는 정책도 되고 또 기본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정책들에 너무 과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더 근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성장 방식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8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적인 자유무역, 말이 이제 자유무역이었죠. 이런 자유주의적인 경제성장 모델을 극단적으로 추구해 오면서 이게 빈부의 격차가 계속 이제 벌어지게 되고 자본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게 되면서 어떤 성장의 분배를 자본이 더 많이 가지고 가요. 이런 구조가 굉장히 고착화되고 있고 결국 그 자본이 서울이나 이런 쪽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재투자가 되게 되는 이런 구조가 그리고 공간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 불균형 격차가 된다. 그래서 이런 이 성장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이게 이제 뭐 우리가 말은 뭐 프리트레이드 뭐 이런 이래가지고 뒤에 얘기했지만 이것은 뭐 지역 간의 어떤 비교 우위나 국가 간의 비교 우위 같은 것도 완전히 무너뜨리고 완전히 그 가장 싼 가격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뭐 기업이나 이런 것들하고 이제 그 지역의 이제 작은 기업들이 일대로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고 그 자본 가지고 더 많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국가, 지역이 다 가져가는 거죠. 다 가져가는 거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을 일으키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듯이 공간적인 이 빈부의 격차도 심해지면서 나타나는 구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이유로 생각하는 세 가지였습니다. 아, 예. 홍 교수님,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모두의 홍 교수님이 부산시를 노인과바다, 속초시를 서울시 속초구.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지역 발전의 현황과 상황을 잘 설명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 왜 이렇게 제대로 지역 균형 발전이 안 되느냐. 이걸 배경과 이유를 세 가지를 들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은, 최근에 여러 가지 언론 보도라든지 또 그에 관련된 서적을 보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방에 둘 수 있느냐. 쉽게 말해서 지방도시 소멸, 또 지방의 몰락,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그 지방도시의 소멸이나 지방의 몰락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토 혹은 영토의 일부분이 몰락하고 소멸한다는 그런 심각한 문제고 심각한 표현이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좀 더 나머지 분들이 토론을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 토론자는 김영 교수님인데, 이분은 그동안 오랫동안 도시재생 등 해서 많은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진주 경상대학 교수님, 자, 말씀하십시오. 무거워지고 무서워 보였어요. 제가 그 진지하지 못할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 정도가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정치의 긴장을 합니다. 필요하면 제거한다는 게 이제 긴장한 부분에 제거하고 정말 필요하면 제거하고 싶습니다. 정치는 좀 우리가 정치적인 그 마인드가 이해를 해가지고 인간성이 너무 부족하다. 네. 세 번째는 세금인데 세금에 대한 부분이 좀 손질해야 되는데만 이건 그 관계에서 정치에 있지만 네. 저는 이제 그 도시재생이나 세금과 금방 안 되는 관심이 많아요. 예. 미래제한님 쪽에 크게 좀 생각하고 싶은데 첫 번째 영향을 지금 이제 제가 인바트에서 비난을 했을 때 참가온다. 왜 참가하는 중국을 17개 시도에서 상위 30%를 5일 했었어요. 제정신 생기기 전에 어느시 만약부까지는 거의 수준이 상위부입니다. 10년 전에 2010년도 2020년도에 보면 그 소득이 개인 소득이 2에서 30% 증가했어요. 가장 큰 의미가 이제 조선을 하고 있죠. 또 문제는 이게 중국을 가르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침체하고 있고 좀 서운하고 있고 비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재생하다고 하지 않지만 당연치가 산책을 거리가 있으니까 상담하고 오히려 이제 제가 그걸 좀 책을 다 써왔어요. 오히려 이제 충청, 강원, 지역이 제주도에 올라왔어요. 속가는 지저는 못하게 하죠. 너무 차이가 나요. 속가하고. 그래서 제일 큰 동네가 제일 꼴찌가 전남, 경북, 전북이 올라왔어요. 네. 정말 그 차가 소득 차가 많이 나오고 너무 커요. 이 고식자의 시간 회의 같은 거, 동네 세계에 있어서 양칸을 고식이 그러면 고식자가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왜냐면 사실 우리나라의 성장을 위해서 좀 위기예요. 제 생각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주장을 해왔지만 항상 보는 야리만 정말 야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실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약간 마인드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현장에서 모르고 이제 착분과 뉴스에서는 문화가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동안 정책과 소지 주택 정책에 있어서 주택 정리가 교수님들 토지 문제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소원이 미래보호자 되습니다. 자영자원이 이대로 공부하는 것에서 좀 신속한 대응을 해줍니다. 경제 성장은 좀 간단하게 여력이 나타났고 정책 마인드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따라가는 이 문제였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세대물인데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방송으로 보니까 부가가치 세율이 10% 늘어나는데 정부 세나 이런 데다가 10% 아무튼 조세가 70조 원이나 되고 싶다는 걸 듣고 우리나라 시대가 너무 되고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우리가 지금 기업이 아무리 잘 되고 지방하고 차이가 있다고
이 세금 가지고 컨트롤을 해주죠.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지방세는 그 식품 같은 거였어요. 이걸 좀 자유로 조정할 수 있어요. 또 제가 이제 기업체 대기업에서 조세 판매부에 대한 기술과 정리에 대한 수사는 그걸 제가 많이 이거 말아서 분리세를 우회하는 방법도 있고 또 괜찮은 방법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 지방에 따라 되는 것 중에는 또 이거 뭐 기업도 살고 다른 문제가 지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되면 또 소상하게 예, 또 영태불이니까 기회를 또 드리도록 하고 이 교수님은 우리나라 지역균형 정책 문제점 세 가지를 해가면서 지역 격차 혹은 지역 양극화의 현실을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지역 격차, 지역 양극화 문제에서 제가 배운 그 책에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그 사람이 파리와 프랑스 사막, 파리를 제외한 지역은 사막과 같다라고 하는 1950년대 프랑스의 지역 격차 문제를 표현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처음 들었을 때 아마 그 용어는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어느 책을 읽으면서 그걸 기억이 나는데 정말 이건 지역 격차와 양극화라는 문제가 국토 혹은 국가의 균형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언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그 내용은 이 지역 격차, 지역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것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정동훈 교수님. 네. 예, 오늘 이렇게 또 우리 학회에 라운드 테이블에 소중하신 전문가님들 모시고 예, 또 정책에 대해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전공이 이제 교통이기 때문에 사회간접 자본과 지역 균형 개발 정책에 대해서 좀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사회간접 자본은 이제 사회 발전을 위한 하부 시설이면서 기반 시설이고 또 여기에는 막대한 투자비나 혹은 또 건설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간접 자본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구분을 하면은 고속도로나 도로망, 그리고 철도, 항만, 그리고 물류시설 등이 있는데 과거에 그러면 사회간접 자본과 지역 균형 기반 정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면 첫 번째가 이제 고속도로망이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건설됨으로써 경부고속도로나 혹은 서해안 고속도로인데 고속도로망이 이제 남북쪽의 관점에서는 잘 건설이 되어 있지만은 동서 간의 건설의 연결성이 적었고 그리고 특별히 지방 거점 도시 간의 연결성은 이제 고속도로망이 구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이제 지방도시와 수도권과의 접근성은 좋아졌지만 지역과 지역 간의 이중성이라든가 혹은 또 신속성은 오히려 또 나중에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지방도로망은 오히려 과잉 투자가 이루어질 정도로 시골에까지 다 포장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지금은 고속도로보다도 지방 국도가 이동하기나 또 흥행하기에 좋은 여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공항인데요. 우리나라 공항이 이제 1급 거점공항 체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인천공항 중심의 국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수도권의 집중을 더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남북권 신공항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북권 신공항은 오히려 이제 처음에 가덕도 밀양에 MB 정부 때 있다가 그 후로 이제 다시 김해공항 있다가 또 이제 그 공항계획이 또 백지화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또 공항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오히려 1거점 공항의 수도권의 거점을 촉진시켰고 중남권이라든가 대전, 인왕의 남북권의 물류나 화물의 이동은 그렇게
크게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항에 대한 개발 투자가 적정 시기에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공항의 개발 부담이라든가 투자가 지역 경제나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서 크게 공헌하지 못했다는 게 사실입니다. 공항이 건설되기 위해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반경 50km 지점에 한 1,000만의 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조건에 의하면 이제 수도권과 중남권이, 남부권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정책 그 일관성이라든가 통합적인 체계가 없었고, 그리고 또 공항 문제에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방공항의 그 적자 문제입니다. 1도 1공항들이가 있다 보니까 이 같은 이제 국토종합계획에 있어서 반경 500km 미만에서는 고속철도가 등장을 하게 되면 고속철도하고 지방공항하고 경쟁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제 고속철도가 있음으로써 지방의 이제 서울과 지방 간의 공항이 다 승객이 감소함으로써 어려워졌고, 이 지방공항을 살리기 위해서 국제 승객을 유치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게 관광에 대한 이익이 적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항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부산항 중심의 항만이 있다가, 그 다음에 광양항과 부산항에 투포트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광양항보다는 기능이 더 활성화된 지역이 인천항입니다. 인천항. 그래서 이제 3포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항만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그 육상화물과 해상화물의 그 중개기지가 아니라 그 지역의 산업단지를 유지하는 기반 시설이 되는데, 그래서 항만의 배후 지역과 산업단지 간의 연계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평택항이라든가 인천항이 수도권의 산업단지와 그 연계가 잘 안 되어서 오히려 사후적인 그런 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수도권 내부에 있어서도 오히려 그 남북 쪽보다는 이제 동서 간의 격차가 더 벌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도시교통인데요. 도시교통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도시교통 문제가 심각해서 대중교통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서울의 도시교통 문제는 뭐 이거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 도시철도입니다. 도시철도 같은 데도 보면 서울의 뭐 11개 노선이나 부산이나 대구에 이제 각 지역마다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어떤 그 갈등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그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후에 대구나 대전이나 또 광주시 같은 경우에 보면 도시철도로 인해서 그 갈등이 좀 많아졌고, 또 도시철도가 있음으로써 도시 내부 지역보다도 그 주변 지역의 광역도시권의 그 도시철도의 연계성 같은 것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태를 보면 약간 고속도로망도 중요하지만 순환도로망을 좀 더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남북 쪽보다는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동서축과 격자형으로 해서 그 산업단지와 연계하는 것이 있어야 오히려 이 산업자 사회간접 자본과 지역 발전을 보면 이 사회간접 자본이 만드는 목적이 신속하게 가고 빨리 접근하고 또 효율적으로 비용이 적게 되게 하는데, 이게 토지 이용과 교통이 서로 분리되어서 놀다 보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이제 너무나 수요가 과대해서 과잉 투자가 나오고, 어떤 지역에서는 너무나 과소 수요 주의가 있어가지고 과밀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투자 비용이 더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중요한 문제는 저는 한 4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구 절벽이 심하다. 뭐 2117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1720만으로서 지금 현재 인구의 70.2%가 없어지는데, 이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이제 지방 소멸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디지털 시대의 그 도래가 있고, 또 환경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도시마다도 이제 연계교통 체계나 대중교통 체계를 좀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고, 항만도 이제는 화물 중심의 항만도 있지만 문화나 혹은 지역의 어떤 배후 지역과 가치 중심의 항만, 그리고 이런 항만의 운영, 항만의 재생이라든가 항만의 관리 같은 것도 서로 생각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철도망은 지금 현재
남부 철도망이나 서해안 철도망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고속 철도망으로 30분대에 접근을 하는데, 그때 어떤 거점 도시간에는 30분이 되지만 그 균형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1시간 30분이 더 늘어나는 측면이 있어서 철도망의 연계성을 고속철도망과 상업철도 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고, 공항으로 지금 남북한 신공항이나 혹은 이번에 새로 만든 대구 신공항, 각 공항 간의 기능 분담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공항 배후 도시와의 발전과 어떤 연결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생활 SOC 문제, 이런 각종 노후 교통시설에 대한 그런 스마트한 관리 문제가 하고, 이러한 것들이 도시에 있어서는 이제 주택단지와 연결을 해서 균형 발전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오히려 균형 발전을 위해서 뭐 철도, 도로, 항만, 공항을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수도권의 집중을 더 강화시켰다. 오히려 지역 간의 격차를 더 심하게 만들었다. 또 수도권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방의 어떤 그 투자에 대한 요인이 없어지고 수도권의 관여 투자를 더 늘어나는 건데, GTX 문제 같은 것도 경기도 어느 지역이든지 서울에 30분권 생활도 아닙니까? 제가 이제 있는 여기 삼성역 같은 데 보면 삼성역 현대 그 GBC 센터 그 하나 건물이 오히려 호남고속철도 건설비보다 그 구입 비용이 그것보다도 더 센 이런 교통 투자의 여유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사회간접 자본의 지역 발전의 그 낙수효과, 그 지역에 대한 낙수효과가 없어지고 수도권에 대한 흡입력 효과라든가 혹은 균형 발전의 저감 효과 같은 것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정동현 교수님은 뭐 변두대 교통 전문가로서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오늘 주로 사회간접자본, 고속도로망, 공항, 항만, 도시교통 뭐 이런 관점에서 쭉 기적을 잘 해주셨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남은 분은 세 분인데 우리 교봉호 교수님은 좀 이따 보시고 지금 김현호 박사님하고 소진강 교수님 좀 늦게 오셨는데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더 이상 할 필요 보면서 없고. 다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김현호 박사님은 차기 회장이고 또 실제 현재 지금 중앙행정연구원에서 부원장으로 일하고 계시니까 더 생생한 말씀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부탁합니다. 부원장은 작년 끝났습니다. 예, 부원장하고 원장님 사이에 예, 그러면 전 부원장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다 형님들 통에 업혀가면 될 줄 알았더니만 요거는 지금 아닌 상황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다 말씀하시는데 저도 다 동감하고요. 어느 자리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 지역 균형 발전 정책하고 잘했다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만은 그게 뭐 문제도 해결도 안 되는 거니까 결국 마르지 않은 생물이고 엄청난 시장 아니냐. 그래서 그거 같다고 했는데요. 아까 이제 우리 문세영 교수님 회장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동감을 하는데 요즘 막 그런 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부산도 이제 다 떠나가고 노인과 바다가 됐다. 속초는 뭐 아파트가 뭐 10억씩 뭐 10억 이상 가니까 이제 서울시 속초구가 됐다. 네. 또 이 두 번째 이제 분단을 받고 있다. 네. 왜냐면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의 격차. 수도권이 지금 50% 이상 차지하고 있으니까 인구가.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두 개의 이제 국민으로 나눠주고 있다. 네. 그래서 뭐 공간이 계급화가 돼가지고 수도권 아까 서울 같은 천정부지로 아파트 값이 뛰고 자꾸 이렇게 수도권에 블록을 쌓니까 도저히 수도권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진입을 할 수가 없고 지금 이제 그 안에서 다시 분화가 돼가지고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2차 이제 공간 블록이 쌓이는 시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균형 발전을 뒤집어 보면 불균형인데 불균형 양상이 이제 원하는 것처럼 되지 않고 오히려 뭐 수도권 집중도 심화되고
이런 건데, 저는 여기서 일정한 부분 그 불균형의 속성이 바뀌고 있다. 이런 생각을 바뀌고 있는 그 실체가 상당히 좀 챌린지하기에 좀 버거운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왜 그런지 하면은, 이런 아까 디지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신기술, 그거보다도 그렇고, 뭐 이런 학자들의 수많은 연구에 의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 지금 4차 산업혁명, IT라든지 디지털 이런 것, 속성이 100년 동안 계속 이렇게 공간적 집중을 심화시킨다는 거죠. 고기술 산업은 집중도가 종래는 10%부터 지금은 한 25% 정도 특정한 공간에 집중됐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일러서 이제 마강래 교수라든지 이런 거 보면 신기술 산업은 서울부터 판교 라인까지만 있지 그 밑으로는 안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은 그냥 세계에서 두 번째 도시가 다 질타를 해가지고 첫 번째 도시로 가는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몰려와가지고 이제 밀도가 높아지니까 주거 환경이나 이런 일자리 환경이 나빠지니까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서울에 이제 저출산은 더 심화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이제 인구는 더 감소가 되고 지방은 또 소멸되고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실체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런 현대 기술의 속성 자체가 공간적 불균형을 본질적으로 배태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디지털 산업 같은 게 아이디어나 창의성 이런 건데 그 안에가 이제 휴식이라든지 이런 게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을 환경을 봐도 완전히 서양풍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이 과연 그렇게 있다 채워줄 수 있는 건지. 또 하나는 이제 옛날에는 그냥 60년대 2호철이고 서울이 많으니까 그때 됐을 상황하고 지금 상황에 보면은 옛날에는 단순히 사회 경제적인 게 이제 공간으로 투영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공간 자체가 대급화 돼가지고 오히려 그게 이제 사회 경제적 지위를 이렇게 하면서 그 경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그로 인해서 공간적인 양극화가 기부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고 이런 속성의 이제 어떤 두 가지 변화 이런 것들이 벌써 이제 저희들한테 말이지 않는 선물을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이제 다른 접근을 요구하는데 아니 그게 뭘지 그래서 이제 마강래 교수님이 매일 책을 쓰고 있어서 작년에는 그걸 썼는데 올해는 뭘 쓰나 이랬더니만은 그걸 갖다 이름하여 혁신적 복합 공간 판교처럼 일자리 놀터 쉼터 이런 거 다 이런 터가 있는 패키지를 지방에 만들어 줘야 그게 지방에서도 이제 분산이 되지 그런 책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답은 저는 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이런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는 이런 양상들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저희 나라는 워낙 안전거리가 좁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데 한번 통계를 서쪽 보니까 저기 웬만한 도시에 있는 중위 가격하고 뉴욕에 있는 소호에 있는 중위 가격이 한 30배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원주는 지금 원주도 보면 한 7억 타거든요. 그럼 서울 아파트가 한 25억 타거든요. 이게 몇백밖에 차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못 견뎌요. 이게 좁아서 그런지 사촌 논 사면 배가 아파서 그런 문화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물론 미국이 땅덩어리가 커서 막 그런 근데 참 복합적이고 그 문제를 푼다는 게 다른 특별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선생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소위 불균형한 거의 속성이 바뀌고 있다. 디지털 산업 예를 들어 기타 등등 해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쓸데있는 그런 코멘트가 있어요. 이 불균형 양극화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어느 나라든지 존재는 하는데
그 불균형의 속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사돈이 떡을 쓰면 배가 없다는 것도 있지만은, 늘 번영하지 못한 지역에 있는 사람은 기분이 나빠요. 네. 그래서 요새 보니까 지방도시에 있는 조금 경제력이 있는 분들은 서울에 어떻든 집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냐하면은 서울에 이미 딸아들 서울에 있는 메이저 대학에 다니고 있고, 또 서울이 집값이 오르니까, 결국 저 지방에 아파트 사놨다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다, 이게. 더 이제 서울 집중,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는 이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해결이 돼야 할 부분인데, 다음 우리 소진강 교수님 좋은 아이디어 없습니까? 네, 오면서 네. 이제 저 많이 공부를 했는데, 이 너무 우리 지역개발 학도들이 지역 균형을 빌미로 해서 밥을 잘 먹은 거예요. 제가 생각을. 근데 저는 이제 몇 가지 논점으로 네. 그 지역 균형 문제를 보는 시각이 네. 좀 달라져도 되겠다 오케이.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는 지역 균형 발전의 명분이 뭐냐. 네. 이게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태까지 문헌을 제가 줘봐도 명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똑같으면 좋은 거야. 예.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책이나 논문을 보니까 네이션 빌딩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같이 대한민국 국민인데 어딘 잘 살고 어딘 못 살고 이거 안 되지 않느냐. 이거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동체를 운영하는 논리로서의 균형이라는 말을 이제 쓴 거죠. 그런데도 균형이라는 이 단어의 정의가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는 이게 이상이야. 어떤 데는 이게 이상 밑에 목표야. 어떤 데는 이걸 수단으로 보더라고요. 이게 혼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우리 학계에서는 조금 거론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요, 이 지역 개발을 갖다가 지방자치하고 동떨어져서 생각하니까 안 맞아요. 양반이 지역 균형 발전은 중앙 집권 체제의 유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중앙 정부 단위로 국가를 통째 하나의 단위로 보기 때문에 균형 문제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 공간 쏠림 현상이 나온다니. 지네들이 다 해놓고 우리는 저기 오고 수도권은 잘 살고 이거 뭐야 이거 국가 이런 식이죠. 지금 김현호 회장님이 미국 예를 들어서 격차 문제를 얘기했는데 미국이 여러 지표로 봐도 지역 격차 우리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악관 앞에서 데모한 적이 없어요. 이 지역 격차가 차별이다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작은데도 이걸 해요. 왜 그런 거 아니? 자기네들이 안 했거든. 지방정부가 알아서 그 권한이 개고권이라든가 개발권이 자기네들이 있었으면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됐어. 뭐 저기는 잘했으니까 했겠지 뭐. 이런 식의 그 지역 격차에 대한 인식이 조금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의미가 있겠다 하는 게고, 제가 이제 실익을 한번 따져봤어요. 실익을 따져봤더니 이건 다분히 비공간적인 경제학 이론이. 다시 말하면은 이 지역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것은 공간 쏠림 현상으로 보고, 공간 쏠림은 수요의 쏠림이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데 가까이 있는 자원은 한계의 효용이 떨어지는 자원도 활용이 돼요. 그런데 수요가 작은 데 있는 고부가가치 자원은 활용이 안 돼요. 이 자원은 이제 로머티리얼이니까 이게 공간 마찰 비용이 크거든. 공간 이동 비용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오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자원의 효율성을 망가뜨린다. 전체적으로 계산은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 미국이라든가 이제 스위스 같은 데가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가 이제 지역 균형이
국가 평균적인 에버리지 레벨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거 누가 좋아할 거예요? 그 국가 평균 이상도 싫어한대요. 그건. 국가 평균 이하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국가 중간 평균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좋아하는데 자기 지방의 특성을 그만큼 죽여야 돼요. 그건 분명한 겁니다. 조정관님께서.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걸 주장하고서라도 국가 평균에 이를 것이냐. 그러면은 지역 균형 문제는 바로 허풍 문제가 되거든요. 누구를 위한 국가 균형이냐. 이거 정치가를 위한 국가 균형을 지금 우리는 맨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정치가들은 그게 재밌거든. 자기가 중앙 정치 무대에서 할 일이 있거든. 그게 정치에 할 일이 그런 조정 역할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우리가 학계가 좀 농간을 당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여러분 지역 격차를요 다른 이면으로 보면 지역 특화입니다. 지역 특화 자원이에요. 격차가 곧. 이게 그런 면을 우리가 등한시했다 하는 게 있고, 지금 정봉현 선생님 이 사회 간접자본 말씀을 들어서 이제 지역 불균형 문제를 했거든요. 제가 한번 우연한 기회에 어느 1년 예산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본 적이 있어요. 수도권의 사회 간접자본 설치하는 비용하고 지방에 하는 것. 이거 수도권 비용 훨씬 높습니다. 높은데, 그러면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느냐 했더니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정치 논리가 있어. 정치는 문제를 풀어줘요. 수도권에서의 사회 간접 자본은 수요 충족입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거 충족해줘야 된다는 논리고. 근데 지방에 자꾸 불균형이, 이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이거 수도권의 수요 충족성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려다 보니까 불균형이 심화되잖아요. 그걸 양극화라고 하는 순간 반대 논리가 뭔가 아니? 수요가 없더라도 공급을 창출해야죠. 뭐 공급 창출형 논리를 지방에서 내세우는 거예요. 이 양극단을 우리 학계에서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더라고요. 이제 그걸 연대까지 등한시 해오고 있는 거죠. 근데 공급 창출형 그 사회 간접 자본의 지방에다가 마련하는 것은 경제적 타당성이 훨씬 떨어져요. 제가 리맥이라든가 뭐 이런 데 쭉 봐서 그걸 해보면은 아주 떨어지는데 그걸 뭐로 반가해 하느냐? 정치적 타당성으로 반가해 주는 거예요. 충격이다. 이게 일본말. 반가해라는 한 부분. 이 유튜브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반가해라는 말을 충격으로 바꾸겠습니다. 반을 그냥 감안해서 반을 올려주는. 맞습니다. 그런 적이 되는데, 우리가 극단적으로 지방 소멸을 걱정하잖아요. 지방 소멸이지만 여기는 일단 지역 균형이다, 불균형이다의 고려 대상이 제외됩니다. 소멸돼도 괜찮아요. 그런 논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고수해야 돼. 당신이 가서 거기 살으시오. 라고 하면 싫어. 근데 누군가는 살아줘야 돼. 이런 논리로 지방 소멸을 보는 관점은 우리가 지역개발 학계에서는 금기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 2005년도에 그 건설부의 용역을 받아가지고 제가 산업 기업들의 행태를 한번 지역 수도권과 비수도권 조사한 적이 있어요. 했더니 수도권에 너무 과도하니까 비수도권으로 옮겨야 된다. 그래야 균형이 된다.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이제 그런 정책을 썼는데, 누구도 부적격 업체라고 해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면은 이제 그걸 만회해 줄 수 있는 이 조치를 이제 세제상이라든가 장려금이라든가 이렇게 줬어요. 그 세제와 장려금이 그 기업 행태에서 손실되는 몫을 보전하는 순간 다시 수도권으로 옵니다. 제가 이게 3,000개를 조사했어요. 이 얘기는 뭔가니, 국가 균형 발전, 뭐 지역 균형 발전 용어에 어떤 균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남한테 강요하는 용어로는 쉽게 써요.
근데 자기를 구속하는 용어로 행태를 이어지지 않더라. 이 간극을 매크로한 거하고 마이크로한 거 어떻게 메꿀 것인가. 네. 이거에 대한 우리 학계의 역할이 네. 좀 요청되는 거 예, 이상입니다. 아주, 예. 우리 서진강 교수님 평소 때 보기에는 굉장히 개념적이고 이식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성찰을 또 많은 노력, 또 많은 논문을 쓰시는데, 지역균형 발전, 지역균형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나는 계속 들어오는 게 수도권은 수요 충족점, 지방은 공급 창출점, 이렇게 명명을 하시는데, 뭐 적합한 명명이라고 보고, 우리 학계에서 해야 할 과제도 던져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시간이, 우리가, 계획한 시간이 거의 다 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일단 고병호 우리 교수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고 교수님은 평생 동안 이 지역개발을 전공을 하셨으니까, 오늘 한 얘기를 좀 종합하고, 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다들 그 좋은 말씀, 좋은 토론 잘 들었고요. 너무 뭐 격이 없이 이야기하면서도 요점들을 다 빠지지 않고 이야기 때문에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개발 정책이 너무 오래됐어요. 한 50년 넘게 이 정책을 했어요. 우리가 경제개발의 제3차 경제개발이 시작되던 1971년, 그러니까 1971년 그때를 기점으로 한다더라고. 51년. 51년. 아까 조금 전에 차교장 김영호 박사도 이야기했지만 지역개발 정책이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정부나 정치인이든 간에 또 전문가든 간에 정책 담당자든 간에 이게 하나의 풀리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과제. 그래서 그 뭐라고 얘기했죠? 말하지 않는 샘물이. 말하지 않는 샘물.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어떻게 딱 써오르냐면 아까 한 50년 됐으니까 20대에 우리가 20대에 젊은일 때 한창 이 지역개발 정책에 그냥 타르다하게 그냥 뭐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담당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링에 올라간 말이에요. 젊을 때 링이 오는데 나는 링에서 1, 2년 좀 뭐 하면 뭐 한 2년, 3년이면 내려올 줄 알았거든. 근데 링에서 아직도 내려오지 않고 있어. 정책 담당자도 그렇고 우리 뭐 교수 전문가들 보니까 그래서 그 20대 젊을 때 머리 파릇파릇한 사람들이 링에 올라갔는데 70이 돼가지고 머리 거리기는 애들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기본적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거냐. 저는 우선 이 아까 우리만 교수께도 이야기를 했지만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게 뭔가 왜 우리가 지역개발 정책이 필요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그 명분에 이상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상형 밑에 뭐가 있어요? 응? 수단. 목표, 이상형, 수단, 목표형, 수단. 목표, 수단 이렇게. 그러면 이상형이라고 하는 걸 그럼 아까 그 말씀을 드려서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나느냐면은 우리가 그 인간이 말하자면 이 공동사회를 하면서 추구했던 게 공동성이 아니냐면 우리가 다 같이 잘 살고 다 같이 평등하고 편리하게 살고 자기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균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명나라 때 말기에 그 공자성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최근들이랑 보면은 세상의 모든 일과 생각과 이 사람 살아가는 것이 중용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자면 우리가 오늘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이려면 공평하고 펀더멘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같이 공유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서울이든 지방이든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 간에 차별 없이 박탈감 없이 평등하고 편리하게 윤택하게 사는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자성이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가치 개념으로서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 공룡이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지나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홍자성이 이런 관점을 보면 서울은 지금 과유불급 속이다. 지나친 건 지나치지 않은 것을 못하다 이런 이거를 우리가 전문가들 입장에서 어떻게 진지하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이냐. 그래서 홍자성이가 하는 말 중에 술도 적당히 취해야지 오늘 마음을 배버리면은 그다음에 꽃도 말이죠. 아주 화사하게 피고 꽃은 단색 핀 꽃이 아름답잖아. 우리가 이런 과유불급을 생각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그래서 이 왜 지역 정책이 중요한가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도 많은 분들 이야기했지만 수도권의 1급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의 소멸을 확실하게 됩니다. 불균형 사회적 체제를 갖고 근데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지역의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사람 사는 것 한데 지역 환경이 피폐해지고 지역을 사는 사람들이 가동권이 무너내리기 때문에 근데 이런 무너내리는 것이 결국은 뭐냐 자그마한 것이 해가지고 저희 말하자면 물방울에 젖히면 피에 젖히면은 옷이 다 젖는 것처럼 상대적 박탈감은 치유하기가 정말 어려워지고 바로 이것이 국가 자체 전망으로 관계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대외적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북쪽하고 대쪽 국면에서 우리 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균형 정책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실패를 거듭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제도적, 구조적 노인과 분배 시장의 실패, 경제 메커니즘의 실패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제도적인 그 실패 중에서 우리가 흔히 많이 이야기하는 게 수도권 억제와 지방 분산이라고 하는 지역 균형 발전의 이부법을 설치하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다. 그래서 이제 우선 이러한 걸 가지고 또 사회 심리적인 걸 우리가 또 이야기해보고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사회 심리적 그 불안감이 자꾸 가속화돼서 그건 안 됩니다. 일정 수준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고 안정감을 지어줘야 되는데 이 보면은 서울에서 집값들 나고 그러니까 뭐 젊은이들 영끌 해가지고 지금 이제 금리 오르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영끌들이 서울에 집 하나든지 1억, 2억씩에서 지금은 1, 2억이 아닙니다. 2억, 3억 그러죠. 이 큰 문제다. 그래서 국토 지역 균형 발전도 이런 심리적인 안정성을 제공해야 되는데 서울이 초인류화가 되고 이걸 초인류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사람과 사회적 이동이 서울에 흘려버리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 흘려버린 상수가 돼 있다. 지방은 사람이 없고 막말로 등이 없고 빈털터리다. 난 요즘 보면 지금 지방대학교를 학생들 정원치기도 그렇고 인구 선별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지방대학에 냈다 이 서류 내면은 다들 치고질 것 같은데 정말 지방대학에는 수능 9국짜리 4시 9국짜리가 들어갔답니다. 들어가고 이렇게
시간을 통통 비는데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재수 3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 심리 불안 정도로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다 잘 아는 거지만 이런 그 지역 균형 정책에 아까도 이제 50년 동안 빙에 올라갔다 그러는데 박정희 정부 때는 우리가 소위 말하자면 경제 발전과 지역 균형 정책이 디커플링이 되고 동조되기 못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유엔의 글로벌 디벨롭먼트 골 중에서 17천년 지속 가능한 목표가 하는 게 있어요. 그 목표에서 보면은 유엔도 링에 올려놓고 아직 링에서 내려오지 못한 과제들이 있다. 그런 뭐냐면 전 세계는 개발국가, 선진국가와 개발된 국가와 그다음에 안디벨롭먼트 국가 이런 게 있는데 저개발국가 바로 우리가 하는 지방의 문제.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는 지금 시대가 21세기인데도 그냥 이레디케이션 같은 파버티, 엘리미네이션 같은 파버티, 리덕션 같은 파버티 이게 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결국은 디컨센트레이션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사고방식의 변환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노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정부도 균형부터 통합국도 실제 그 노무현 정부에서는 3분 정책, 인권 분산 분업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때는 분권적 지방화가 되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분권이 좀 더 아까 처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을 때는 같이 생각이 된다. 같이 생각, 이런 뭔가 자꾸 사고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그 캐치프레이즈로 한국판 뉴딜, 지역 균형 뉴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말만 정책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지역 뉴딜 펜처라든지 균형 발전 지원 체제 이런 말만 하지 말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말씀하시면 예, 감사합니다. 우리 후 교수님은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를 좀 각 정부마다 특징들, 또 특히 중용, 과유불급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 학회장이 지금 총회를 5시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마감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 오늘 토론의 특징은 문제점을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문제점 분석은 상당히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적 제약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직접 이제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또 이성근 교수님은 줌으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이런 라운드 테이블이 자주 우리 학회를 통해서 기회가 주어지면 또 한 번 더 계속적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